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점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필연적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준연동형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좀 민주당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결단을 내린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립형으로 이제 계속 갈 것 같았어요. 얘기상. 예, 네. 국민의힘은 이미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전당원 투표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근데 전당원 투표제가 많은 비판에 부딪혔죠. 결정하기 어려울 때 자꾸 전당원 투표제를 이렇게 도안하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준연동형 비례로 갔는데,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준연동형 제도는 지난 4년 전에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게 이른바 위성정당이에요. 위성정당은 뭐 꼼수 정당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여야가 다 공의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나중에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어쨌든 야당이 했던 거였는데 그때 네. 지금의 야당이 만들었고 그때 지금의 여당이 미리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또 비판을 서로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제도는 지금의 야당이 만든 제도인데 4년 후에 이제 병립형을 그냥 회귀하자. 병립형이 이 거대 양당에게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 4년 전 선거 결과를 봐도 이 준연동형도 사실은 거대 양당이 다 갖고 왔어요. 나중에 위성정당을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 얘기를 했고 또 준위성정당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을 만들게 돼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단 말이죠. 좀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사과할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 뭐 여야가 이 위성정당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상 위성정당의 양태를 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데 위성정당과 또 준위성정당은 어떻게 다른 건지 비례연합정당은 또 뭔지 국민들이 대단히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지난번에 4년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또 통합형 비례정당이나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서 또 준위성정당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선거제도가 비례대표제라는 게 원래 취지하고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일단 전 뭐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네. 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뭐 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병립형이 워낙 실리가 컸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병립형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그 47명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여차하면 개항을 피해서 비례대표로 옮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뭐 당내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준연동 형제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얼마 전에 보면 유인태 정무수석이 거의 뭐 천벌받을 짓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그런 비유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반발들. 거기다가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벌써 병립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어떤 야합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병립형 제도를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약간은 준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실리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범야권을 리더하는 야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도 같이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명분과 실리 중에서 약간 실리도 찾는 명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5.18 민주묘지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정권 시판 얘기하면서 선거 대연합 이런 얘기를 하면 야권을 좀 다 아우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제3지대라든지 네.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근데 지금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게 지금 요즘 얘기되고 있는 그 개혁신당이라든지 그것과도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좀.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주개혁 선거대연합이라는 거는 새 뭡니까 그 새로운 무슨 뭐 저 녹색당, 정의당, 뭐 녹색정의당 진보당 합쳤죠, 또. 합쳤죠 또 네. 합치고 기본소득당 이래서 그쪽 세력을 연합을 해가지고 그쪽 세력이 이제 지역 후보를 내지 않고 어허. 그 세력들은 이제 비례 후보만 내고 네. 전형적 위성정당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지역구를 내면은 지역구에서 그 진보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지역구를 내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득표를 하게 되면은 예. 표가 갈리니까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비례정당을 주고 그게 아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통합형 비례정당인 것 같아요. 아하. 이 통합형 비례정당 속에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아주 우리가 원론적으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군소정당이 유리하다. 네. 그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 군소정당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양대 거대 정당, 특히 민주당 쪽의 성향을 갖춘 민주당의 친화적인 그러한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대 거대 정당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이쪽에게 별 혜택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그냥 얘기할 때는 이게 소수 정당이 유리한 제도일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말하는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실리적으로 이쪽에 제3지대 요즘 얘기되는 그쪽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혹시 뭐 일각에서 나오는 조국 신당 아니면 송영길 신당 이런 부분이 본격화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일단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큰 컨셉은 정부 심판론이거든요. 그 정부 심판론을 위해서는 모든 반윤 세력들이 연대해야 된다는 큰 틀을 잡았습니다, 지금.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뭐 통합형 비례정당을 꺼낸 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벌써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그때 뭐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이 있는데 또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해서 어느 정도 소수 정당에 대해서 약간 배려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조금 합류하기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지금 다음 주인가 다음 달쯤 되면 2심 뭐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사실상 거기는 배려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또 특히 보면은 본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검찰의 독재 또는 검찰 독재 반대당 이런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의원한테는 어떤 지난 대선 때 후보가 되는 과정 그리고 또 지역구 개항을 승계받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되는 과정 모두가 굉장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빚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소수 야당에 대해서 뭐 배려는 하되 또 송영길 전 뭐 당이 좀 한석을 얻는 거 또는 조국 전 뭐 장관이 당도 어느 정도 조금 통합형 비례정당에 충분히 가능성 갖고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러면서 칼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과거부터 이제 노무현 정신의 계승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도 떳떳하게 지자 됐어요.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좀 달라진 겁니까? 칼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을 상대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칼 들고 덤빈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 같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병립형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을 이제 고수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그 지난번도 그랬어요. 4년 전에도 그때 미래통합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인데 이 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는 그 당시 민주통합당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때 미래통합당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민주통합당이 준연동형을 만들면 우리는 유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고 그 만들었던 거예요. 네. 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늦게 만들기는 민주통합당이 늦게 만들었죠. 민주통합당이.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제도를 만든 거는 민주통합당이었다고요.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국민의 미래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병립형을 했거나 아니 뭐 불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완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준연동형 말고 그리고 이런 꼼수 말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위성정당을 안 만들죠. 저는 그래서 이 논리는 맞지 않은 논리 같아요. 이 논리가 왜 안 맞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스스로가 준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게 되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여당 야당 다 위성정당으로 가게 됐는데 네. 제가 이 정치권에서 뭐 이런 얘기 해야 소용도 없는 얘기지만 원래대로 연동형으로 가야 돼요. 연동형으로. 준연동이라는 제도는 세계에 없어요.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다가 연동형으로 가면 너무 이제 소수정당한테 의석이 많이 가니까 지난 4년 전에 민주통합당이 준연동형이라는 걸 고안해낸 겁니다. 그걸 게다가 30명한테 또 캡을 씌고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이상한 뭐 더불어시민당이 나오고 또 이쪽에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또 재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무슨 뭐 지금 뭐 통합형 비례정당 만든다고 해가지고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너무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는 이거는 속이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국민의힘이 했건 누가 했건 네.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이 제도 자체는 이거는 원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연동의 비례대표제라는 게 독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대로 의석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수 정당이 의석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당제 만든다고 지금 이 준연동형 하면서 또 통합형 비례정당 만들고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준유성정당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준유성정당이 뭔지.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 제도가. 이러면서 무슨 뭐 다당제를 만들고 뭐 제3지대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우리는 의석을 많이 잡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든가 네. 사과를 하지 말든가. 사과를 왜 합니까? 이 제도를 만들면서. 오늘 발표할 때 사과했잖아요. 고개를 4번이나 숙이더라고요. 그럼 이 제도가 문제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아니 그런 제도 왜 만드냐고요. 제1야당이 말이죠. 그걸 제가 일단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네. 네. 왜 만드는 것 같습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이 뭐 명절 앞두고 사과값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는데 하여튼 사과를 많이 드신 것 같고요. 그 칼을 들고 덤비는 게 아니고 사실 은장도를 갖고 자기 몸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볼 때. 예, 왜냐하면 칼을 덤비는 게 아니고 은장도를 하는 게 지금 지난 21대 총선 때 그 이 병립형에서 준연동 형제로 바뀔 때 국민의힘이 분명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되었고 아마 그때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도 지금 여러 분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계속적으로 이걸 받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거제라고 하는 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번 22대 총선 때는 그나마 이 국민의힘에서 조금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준연동형제라고 하는 부분이나 연동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한국의 정치하고는 잘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얻은 표를 다 의석수에 반영하자는 건데 그러려면 전체 정원수가 300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 300명이라고 정원 총수도 이렇게 이 고무줄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300명이라고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연동형이든 준연동형이든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를 하면서 또 새로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이재명 대표의 논리나 민주당에서 내세운 논리가 지금 적절하게 하지는 않다 이래 보입니다. 네. 한대웅 비대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부분이 어떤 숙인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 못했고 의원총회에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결국은 전당원 투표제는 하느니 많이 하다가 결국은 약간은 이재명 대표 1인에게 모든 게 맡겨진 상황이 됐거든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는 두 가지가 선택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준연동형제를 하면서 그냥 위성정당 안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과거에 뭐 잘못됐던 그 행태대로 그대로 돌아간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냥 이번 총선에서 그냥 의석수만 좀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밖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나 아니면은 뭐 어떤 의회주의라는 것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3지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3지대는 힘을 좀 덜 받습니까? 제3지대에서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개혁신당은 썩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준석 개혁신당은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등이 하고 있는 이른바 새로운 미래, 그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없앴죠. 새로운 미래를 바꿨는데 오늘 조응천 의원하고 이원호 의원이 이탈했습니다만 네. 그 새로운 미래 쪽에서 아주 비판적이더라고요. 이번 이 준연동형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좀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신들도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지면은 비례대표제 이 준연동형으로 가면
비례 의석을 좀 몇 석 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 이것보다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를 배려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 뭡니까 새진보 연합이라든지 그런 정당들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는 단일 후보를 내고 비례만 이제 그들에게 주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제3지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제3지대에는 별로 크게 실익이 별로 없을 겁니다만 이 제도가.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개혁신당이나 뭐 새로운 미래를 의식하고 이 제도를 주장하지도 않았을 거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아주 구소정당 이름도 잘 못 들어본 정당들이 합칠 거라고요. 열린민주당, 뭐 진보당 그리고 뭐 사회민주당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저 사회민주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독일도 아니고 말이죠. 사회민주당이 있다는 게 이해도 좀 안 가는데 그런 정당들이 이제 연합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들 정당은 이제 정당은 다르면서 이른바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하니까 4년 전에 유성정당은 약간 모습은 달라요. 네. 약간 양태는 다르지만 사실 본질은 같은 거죠.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같은 표를 행사하게 되니까 결국은 4년 전에 유성정당과 같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연동형이든 병립형이든 의석수 한 석을 가져가려면 3%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3% 미만에 있는 정당들, 예를 들어 이제 뭐 21대에 비유하면 뭐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통합형 비례정당이 들어가야 한 석이라도 확보하고 또 과거처럼 뭐 제명을 해주게 되면 본인들이 이제 정당을 새로 차릴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낙연 신당이라든가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 지지상으로 볼 때는 한 3% 조금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결국 그대로 3%에서 뭐 한 3, 4% 정도 되는 그대로 갈지 아니면 나중에 어느 정도 뭐 합치는 게 의석수를 확보한 게 더 유리할지는 좀 보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때 준연동형제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제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어느 정도 중텐트에서 좀 머무를 가능성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빅텐트로 밀어줄 수 있는 좀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렇게도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보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각자가 그냥 도생해야 되는 구조였다면 그렇죠.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뭐 정당의 비율에 따라서 몇 석을 더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이 굳이 뭐 이낙연 신당하고 빅텐트를 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약간의 이제 조금 서로 간에 조금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 좀 유인 요인이 생기지 않았나 이래 보입니다. 네. 4년 전에 보면은 그 당시에 미래한국당은 이제 그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었고 네. 또 이쪽에는 더불어시민당이었어요. 나중에 합당했지 않습니까? 네. 의석이 비슷했어요. 그 병립형으로 가나 준연동형으로 가나 결국은 양대 거대 정당에 거의 비슷하게 갔다고요. 그렇죠. 이번도 그걸 노리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나 명분은 어쨌든 간에 소수 정당이 유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뭐 이제 민주당 의원 80여 명의 그 제안도 있었고 네. 또 민주당의 원로들도 이제 어쨌든 이 약속을 지켜야 되고 소수 정당들의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명분 때문에 신뢰 명분을 다 취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병립형으로 가서 그래서 더 많이 가져오려 했던 건데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4년 전에 보니까 준연동형으로 가도 의석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거든요. 위성연합 만드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아까 우리 저기 김 교수님 말씀 맞아요. 우리나라는 연동형으로 하기엔 의석이 너무 적다고요. 47석 가지고는 연동형 하기가 너무 적은데 네. 그렇다고 늘릴 수도 없고 하니까 준연동형을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위성정당만 안 만들었으면 의미가 있어요.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4년 후에 또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 이건 어떻게든 이거 뭐 여야 진영을 떠나가지고 이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재 영입한 사람들이 이제 비례대표로 나가느냐라는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험지 공략도 많이 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험지 쪽에 이제 이재명계 원외 인사들, 네. 원외 인사들이 출마를 좀 노리는 것도 있어요. 인재 영입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영입 인사들이 이제 현역이 있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현역들이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 수도권은 거의 지금 뭐 민주당이 다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쪽 지역에 이제 도전장을 내는 그런 양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이번 22대 총선에서 예. 자신의 세력으로 이제 충분히 당을 만들려 하겠죠. 지금의 의석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뭐 친명, 비명, 뭐 반명, 친문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네. 아마 자신의 세력을 채우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권의 현역 의원 지역구에 자신이 영입한 세력들을 좀 험지 출마를 시켜서라도 비례대표로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기 사람 채우기다. 예, 뭐 당연히 뭐 원래는 보통 인재로 들어오신 분들이 지역구가 아니고 보통 비례대표를 많이 그렇죠. 받았거든요. 네. 아주 편하게. 그런데 그게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이수정 경기대 교수나 뭐 박문규 장관이 이런 분들도 결국은 인재로 영입돼 들어왔는데 다 지역구로 그것도 다 험지로 나가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22대 총선에 조금 달라진 풍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보면은 뭐 이낙연 신당에 대한 여러 가지 견제도 하고 했지만 어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뭐 방문한 이재명 대표를 껴안고 포항하고 여러 가지 많이 힘을 많이 실어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어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면 민주당의 주류가 과거 21대 뭐 친문에서 친명으로 주류 교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1대 총선 때 보면 그때 우리 친문 또는 우리 그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이 한 70여 분이 그때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당 대표로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친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2027년 어떤 대권의 가도에 가기 위해서는 본인 중심의 주류 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결국 친문에서 친명으로 자연스럽게 세력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한편으로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그런 어떤 친문 확살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공정하고 또는 공평한 공천을 좀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어쨌든 뭐 친문에서 친명으로의 어떤 주류 교체는 뭐 불가피한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연동형을 하게 되면 준연동형을 하면 개항으로 그냥 자리 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이재명 지금 대표는? 뭐 이제 뭐 어제 이제 뭐 준연동형제를 하게 되면서 오늘 하게 되면서 결국은 개항을의 대진표는 사실상 이제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 비례대표로 빠지는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원희룡 전 장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진표는 어느 정도 이제 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핫한 지역이 또 개항을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까지 들으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당의 공천 신청이 마무리가 됐다. 뭐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신청은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하나하나 경선 지역도 발표가 되고 전략 지역도 발표가 되고 할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공천 신청 접수가 마무리가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뭐 공천이 뭐 선거의 오메가 알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데 얼마 전까지 뭐 보면은 그 당정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원희룡 전 장관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천 논란이 그때 벌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천 논란 때문에 당정 갈등이 생기고 뭐 윤한 뭐 충돌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천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어떤 자범이 생기지 않는 공천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뭐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명 대 비명 간의 대결이 좀 좋은 지역구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하고 글쎄요. 기존의 뭐 의원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좀 부딪히는 게 좀 많아 보여요. 그 내각하고 네. 대통령실 참모들이 뭐 굉장히 많이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영남권이나 강남권 이쪽에 이제 많이 몰린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제 특혜받지 않는 뭐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윤심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뭐 당무에 개입한다, 뭐 공천에 개입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거지만. 네. 아무래도 직간접적으로 윤심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 당내 여론이 있는 거에 사실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네. 사천 논란을 제기했던 게 대통령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윤심 논란 그리고 이른바 이제 한동훈 마음 한심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한심과 윤심 얘기하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우린 개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스템 공천을 정확하게 해라. 그쪽을 그런 부분을 당에다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지난번에 사천원 윤희숙 의원하고 윤희숙 전 의원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명 대 비명의 그 갈등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과 이 친명의 또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과도하게 친명 쪽으로 기울지 말아라라는 말을 어제 했단 말이죠. 그런 영향 때문에 하긴 해도 아마 친명이 상당히 약진할 거예요. 약진하고 비명 간의 갈등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3지대로 이제 만약에 공천에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는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 걸러내긴 하는데 네. 명단은 발표 안 하겠다. 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굳이 뭐 부적격 명단까지 공개할 이유는 전 없는 거니까요. 뭐 네. 이건 당연한 뭐 결정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공천 신청하신 분들 중에 보면 이번에 보면 우리 국민의힘의 이 공천 기준이 굉장히 좀 엄격해졌거든요. 굉장히 많고 특히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면 복권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기회를 한 번 더 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면 복권된 그 부분에 있어서마저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과거에 뭐 현역 의원 시절에 정치자금법으로 의원직 상실 당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아마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앞서 잠깐 나왔지만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출마 선언하면서 거센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야권을 향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원래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온 이유는 어떤 야당의 저격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처음에 와자마자 어떤 명품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바람에 그것이 사실은 일파만파로 지금까지 이렇게 커지게 된 원인을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원래의 비대위원의 역할로 돌아가서 야당 저격수 역할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금 이제 체면이 좀 살게 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다가 또 이제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이 사실은 비대위원을 관두지 않고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네. 아마 앞으로 이제 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좀 다른 뭐 이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으로서의 자리를 좀 제대로 잡아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든든한 뭐 응원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보입니다. 네. 뭐 이제 다행스럽다라고 했는데 이 불출마 선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전혀 상반되게 나오더라고요. 네. 한 위원장이 이제 더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 평가가 있고 반대로 일단 일패를 당한 거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좀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좀 부담되는 이런 평가가 두 개가 양립하던데 제가 볼 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비대위원 사퇴 아니면 불출마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봉합은 됐다고 합니다만 대통령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그 3년 남은 권력인데. 네, 그게 뭐 1년 정도 남았다면야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무리 한동훈 위원장 보고 자꾸 미래 권력 그러는데 이 10%의 권력이 살아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고 비대위원, 이제 김 비대위원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예. 마포에. 거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했고 그게 봉합이 된 이런 일련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김경률로서는 비대위원 사퇴하고 출마만 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뭐 두 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면을 좀 살려야 되니까 네. 불출마하라는 그런 압력이 뭐 명시적으로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알 수는 없죠. 그 내부의 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그 내부에 대통령실이나 당 내부에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아하.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 압력이 있었다. 뭐 대통령실이 너 그만둬라 이렇게 했다고는 제가 감히 얘기 안 하겠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뭐 비대위원도 하고 출마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 말도 그러면 대통령실은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건 봉합이 아닌 거죠. 아마 그렇게 돼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게 아니겠느냐. 근데 그 가닥이 잡힌다는 게 무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무슨 압력이 행사됐다기보다는 내부에 그런 아마 여러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보수 쪽에 그쪽에 이른바 이제 그쪽에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날개 달았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의 관계가 설정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김경일 비대위원이 불출마한 거 보고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전혀 다른데요. 네. 지금
그 전번에 명분백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김경일 비대위원에게 요구한 건 비대위원 사퇴였거든요. 사실 뭐 묵시적으로 할 때는 왜냐하면 일단 그 김경일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하게 되니까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 때 내건 프레임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하고 맞세울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하나 깨졌고요. 네. 두 번째 정청래 의원의 길을 완전히 살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의원이 김경일 비대위원의 불출마를 보고 네가 와라 한동훈 이래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김경일 비대위원이 빠진 마포를 누구 집어넣을 거냐. 이것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숙제로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김경일 비대위원이 원래 비대위원을 출마를 하면서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게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위원장 모두에게 유리한 거였는데 갑자기 저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조금 의아하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김경일 비대위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경일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하기 전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한 비대위원이 사퇴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이 비대위원 남게 됐다는 거는 비대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뭐냐?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더라도 최종 의결을 어디서 하게 되면은 비대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앞으로 지금 보면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찐윤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들은 영남권과 지금 강남권에 다 출사표를 던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찐윤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을 받들어 오게 되면 제가 볼 때 한동훈의 어떤 공천 컨셉하고는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맞서 싸울 거냐,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을 대리해서 누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김경일 비대위원이 그냥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 공천 부분이 원활하게 한동훈식으로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한동훈식 공천 관리를 위한 그 과정에서 김경일 비대위원이 결국은 당청 간에 제2의 윤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내관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폭풍으로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씩만 하겠습니다. 제3지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나왔는데 이원욱 의원과 조홍천 의원이 같이 안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 빼치다 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그거밖에 좀 없다고 보고 아까 그 조홍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합치는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홍천 의원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거야말로 조홍천 의원이 볼 때 이원우 의원이 볼 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별로 인기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이낙연 전 대표 당에 있으면은 이게 제3지대로서 자신들이 배치를 다시 다는데 썩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조홍천 의원의 원래 성향은 좀 보수 성향이 좀 있어요. 개혁 보수적인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 쪽에 좀 마음이 있는 게 아닌지. 큰 명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전부 이합 집산하고 이런 게 다 배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거의 99.9%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낙연 대표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면서 일단 자신의 몸을 좀 자유롭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저는 이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원욱 의원, 그다음 조홍천 의원, 그다음 김종민 의원 3인으로 볼 때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 하나, 브랜드밖에 없고 이준석 신당에는 이준석과 그리고 양양찬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 세 개 신당이 움직이려고 그럴 때 힘을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현역 의원 3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받지 못하고 이낙연 신당 결국은 흡수돼 가는 형태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원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굉장히 그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3명이 있으면 신당의 형태는 갖추지 못한 구락부 형태이지만 네. 앞으로 민주당에서 공천을 탈락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컷오프된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몸집을 키우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빨리 급히 가는데 따라가는 것도 있고 또 흡수 통합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은 결국은 자기들이 이제 2명이긴 하지만 앞으로 구락부 형태로 있으면서 이낙연 신당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먼저 새를 좀 키워서 그럼 이제 수평적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 신당과의 어떤 뭐 이 앞으로의 뭐 빅텐트든 선거연대든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